NHL 2018-2019 새 시즌이 바로 이번 주에 개막합니다. 시즌 개막에 앞서 진행하는 NHL 새 시즌에 대한 프리뷰. 오늘은 그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8-2019 안양 한라가 하이원과의 올 시즌 안양 홈 개막 2연전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한편 일본 제지 크레인즈도 도호쿠 프리블레이즈를 연파하고 개막 4연승을 달렸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66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66회입니다. 10월 2일 화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천 PD, 이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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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의 첫 녹음이고요. 166회를 맞이했습니다. 6주년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온도스포츠 6주년이 얼마 남지 그러네요. 않은 10월 말일이 저희 6주년이에요. 그죠? 네. 와. 그 5주년 기념포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아, 그래요? 중계할 때 저기 알아와 주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려야겠네요. 네.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네. 빨리빨리 나눠드렸으면 좋겠네요. 5주년이어서 50개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한 10개 남은 것 같습니다. 6주년 되기 전에 빨리 좀 털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6주년 때 만들 계획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군요. 자, 166회 오늘도 NHL과 아시아리그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팟빵에 세디님이 오셨어요. 처음 댓글 주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하인더넷의 청취자입니다. 솔직히 제가 과거 해외 단신 부임 때는 열심히 듣다가 복귀 후 1년여 이상 못 들었던 터라 이번에 NHL 시즌 개막에 발맞춰 시즌 프리뷰부터 다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들이 하키를 하고 있어서 주말 라이드 이동 시에 방송을 같이 듣고 있는데요. 저희는 캐넉스 팬이라 최근 마음을 내려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더 하키 뉴스 팟캐스트에서도 캐낙스를 퍼시픽 디비전에서 꼴찌로 지목했고 어제 홈 프리시즌 최종전도 코요테스에게 어이없이 잡히는 걸 보니 역대 최악의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그냥 올해는 포기하고 드래프트 로도에서 잭 휴스라도 잡아서 세딘 트윈스 이후 휴스 브라더스라도 생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코스트 익스프레스 시절부터의 팬이었던 입장에서 요즘의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오는 게 사실이고 오죽하면 아들로부터 이렇게 약한 팀을 좋아해서 본인까지 피해를 보게 하느냐는 핀잔을 듣다 보면 좀 답답하긴 하네요.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지만서도 하셨습니다. 손상호 기자 외에 또 밴쿠버 캐낙스 팬이 등장하셨는데 손상호 기자님 듣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캐낙스가 올 시즌에도 좀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아드님이 하키를 하고 있는데 같이 부자지간에 이렇게 또 하키 취미를 즐기시는 거 보니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네요. 네, 아들은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계속 댓글 이어집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남기는 김에 질문 혹은 주제를 하나 드리고 싶네요. 워낙 하키계가 좁고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저 같은 사람도 어찌어찌 하키계에 아는 분들이 생기고 하여 이래저래 들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제주도에 아이스하키 링크가 생기는 일은 요원한 일일까요?가 질문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웬만해서 링크가 다 있는데 유독 제주도에는 링크가 생기지 않네요. 과거 이런저런 시도들이 있었으나 정부, 지자체 지원 등의 이슈가 있으면서 결국은 지지부진하게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특히 요즘 제주도에는 국제학교들이 많이 생기면서 서울 등 육지에서 제주도 분들 표현이죠. 육지에서 아이스하키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제법 많이 오는데 링크가 없어서 강제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캐나다계 여학교에 유일하게 정식 규격의 링크가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구수나 여러 상황을 볼 때 링크가 하나쯤 생겨도 이상하지 않으련만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하며 이슈 있으면 글 남기겠습니다. 또 아시아리그 직관을 가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저도 이 댓글을 읽고 제주도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도청 홈페이지요? 네. 네. 그 민원 그 게시물 올리는 곳 있잖아요. 그쪽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5월인가 6월달에 요 같은 내용으로 민원 글을 올려서 답변을 얻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 말인즉슨 뭐 아이스링크 있으면 좋겠는데 왜 안 짓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답변은 사업성이 없다. 예. 그렇게 공개적으로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체육 시설도 부족한 형편이고 네. 여러 가지 사업적
사업성이나 아니면은 뭐 수요에 맞춰서 체육 시설을 확보하고 건설을 하거나 이제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스링크는 뭐 검토의 대상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의 예정은 없다. 예. 그러니까 돈 안 되니까 안 한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답변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있으면 딱 좋은데 말이죠. 뭐라도 하나는 씩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월드컵 하면서 월드컵 경기장도 하나 생겼었고 그쵸. 예전에 그러면서 축구팀도 요즘에 생겼고요. 뭐 야구장도 점점 확장되는 얘기가 네. 있죠. 지도에서 경기도 저 있고. 처음에 아이스하키 시작했을 때 그 인라인 하키 하시는 분들이 제주도로 가서 인라인 하키 대회를 매년 했던 걸로 기억을 했었거든요. 예. 요새 또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뭐 링크가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또 대회도 하면 좋은데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주도 가서 아이스하키 대회를 해 이런 그림도 좀 상상하면 좀 이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뭐 인지도면이나 사업성 면에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관광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뭔가 하나 나오면 좋지 않을까도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어려운가 봅니다. 뭐 호텔 쪽에 가면은 이제 그 앞마당에 겨울 되면은 그 물 올려놓고 링크장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정도로만 있는 걸로 제주도는 현재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디님과 안타까운 마음을 또 한번 공유하게 되네요. 세디님이 165회 5천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댓글 후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플라이카미님 댓글이 있습니다. 안양 한라 하이원 2차전 지인분과 같이 직관하고 왔습니다. 백투백 여파인지 하이원 1, 2라인의 공격 작업이 매끄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한라는 2라인이 주목해볼 만했는데 빌 토마스 선수 잘 데려온 것 같습니다. 마르티넥 감독님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해줘서 팀도 선두 경쟁에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같이 간 지인분이 NHL을 주로 보고 아시아리그는 처음 본다고 하셨는데 이번 경기 보고 만족감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맷 달튼 골리에 대한 칭찬이 많았는데 왜 아시아리그 최고의 골리라고 하는지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흐흐 댓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플라이카미님 만나지 못하셨어요? 2차전 때 제가 이제 중계하는 곳이 그 경기장 가운데 쪽에 VIP석 뒤쪽으로 해서 그쪽에 책상 펴놓고 컴퓨터 깔아놓고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저를 뒤돌아들게 보게 만드셨는데 그 중에 이제 플라이카미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정신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막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말씀도 제대로 못 나누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라지시고 그러셨는데 좀 여유가 있었으면은 또 따로 좀 인사도 하고 회포도 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만나 뵀었다는 거. 네. 대구에서 또 먼 걸음 하시고 안양한라 팬으로서 안양한라의 개막 시리즈를 또 챙겨 보셨네요. 구단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분들 챙겨드려야 되는데 이 대구에서 올라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꼬박꼬박 이렇게 매 시즌 그렇죠. 열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시아리그 소식 이따가 안양한라 하이원전 리뷰를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팟빵에 크론발드님 댓글이 있습니다. 이제 NHL 개막 바로 코앞이네요. 프리시즌에 윙스 유망주들이 좋은 모습 보여줘서 미래가 엄청 기대됩니다. 눈에 띄는 선수들 나이퀴스트 빼면 다 20대 초반들이니 점점점 댓글 주셨네요. 크론발드님이 이 언급하신 부분이 오늘 혹시 프리뷰 시간에 나올까요? 이현숙 기자님? 그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따가 오늘 애틀레틱 디비전 프리뷰 준비되어 있으니까 역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댓글 보겠습니다. 지난 165회 녹음 직후에 바이킹님이 바로 댓글을 주셨는데 헵스 루키 코카니에미가 인상적이네요. 시범 경기에서 센스나 립스 센터진에 밀리지도 않고 특히 어제는 립스 1, 2, 3, 4인 메인인 매튜스 타바레스 캐드리를 상대로 베테랑같이 플레이하던데 18년 로스트에 포함될 것 같네요 하셨고요. 린자님이 여기에 타바레스랑 마노 콤비 너무 좋아요. 스피디하고 깔끔하고 흐흐. 타바레스가 캡틴이길 바랬는데 아직 공석이라 좀 아쉽네요. 여러모로 이번 시즌 완전 기대 중이네요. 고 립스 고! 오 토론토 메이플 립스 팬이신가봐요.
바이킹님하고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킹님이 또 닐랜더도 어서 와서 매튜스와 좋은 콤비 보여줘야죠. 기대해 보시죠 하셨습니다. 예, 코트카니에미 선수가 18년 로스에 포함됐고요. 예. 그다음에 주장은 그래도 매튜스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매튜스로 간다라는 지금 계속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팀 연습 때 제일 먼저 이제 뭐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모로 이제 좀 주장은 좀 매튜스로 이제 기울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발표 안 한 걸 보면은 뭐 경쟁 체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주장 없이 어시스턴트 캡틴만 여러 명 쓰는 식으로 한 1년 보고 또 결정을 하고 뭐 그렇게 이 부분은 서두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즐겨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프리뷰 때 다 언급이 될 겁니다. 토론토, 몬트리올, 오타와 등등. 거기는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거기는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예. 잠시만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조합 저승사자님도 165회 녹음 직후에 댓글 주셨는데 엠스풀2에서 중계 안 해주나요? 하셨어요. NHL 중계 물어보시는 거죠? 이번 시즌 한다고 하고요. 네. 예. 근데 뭐 지금 뭐 MLB도 있고 NFL도 있고 해서 예. 걔네들한테 좀 밀려서 좀 편성은 많이 못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당분간은 네. MLB 포스트 11월 시즌 기간 동안에는 NHL 편성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11월까지는 사실 이제 뭐 거의 못 보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일단은 근데 10월 4일 날 예. 보스턴 브루인스와 워싱턴 캐피털스 경기는 중계가 한다고 하네요. 개막전. 네. 개막전 중계는 일단 편성에 나와 있고요. 네, 그 저는 이제 외에는 편성표 없어요. 보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김정민 팀장님 개인 SNS에 자기가 해설한다고 올리셨어요? 예, 올리셔가지고 그거 보고 알았고요. 그렇군요. 네. 오랜만에 그 시즌 패스 샀지만 그거 말고 한번 TV를 오랜만에 켜보는 걸로. 네. 저도 본방 사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민 팀장님의 올 시즌 첫 중계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덩크지조님 댓글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못 본 하키를 올해 다 몰아보는 것 같네요. 프리시즌부터 매 경기 다 챙겨보는데 엄청난 지각 변동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 하키의 트렌드가 많이 바뀐 탓도 있겠죠. 피지컬을 기반으로 한 아이스하키가 점점 스피드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네요. 프리시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팀들만 봐도 포어책, 스피드 이 두 단어로 정리가 되더군요. 동부, 서부 한 팀씩 기대되는 팀을 꼽으면 캔스와 나이츠가 단연 돋보이네요. 캔스 올해 너무 기대됩니다. 캔스면 허리케인스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올해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리빌딩의 해로 예상한 허리케인이 프리시즌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줘서 흥분됩니다. 캡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절대 꿀리지 않는 경기력, 특히 공수 전환, 빌드업 시 덤프보다 1, 2, 3번이 스피디하게 같이 올라가면서 패스 플레이로 셋업하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연섭 기자님 말씀대로 골리, 브라잭, 달링이 서로 경쟁하면서 시너지만 내주면 풀업 충분하다고 예상해봅니다. 오일러스는 답이 없더군요. 캔스 지켜보는 재미로 한 해 NHL 볼 듯 합니다 하셨고요. 바이킹님이 여기에 캔스가 허리케인 말씀하시는 거라면 23세 발렌틴 자이코프가 눈에 띄던데요. 작년 AHL에서 득점 능력도 있고 시범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줘서 아호와 탑라인에서 붙여놓거나 파워플레이에서 활용하면 칼도도 가능해 볼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공유해 주셨습니다. 발렌틴 지코프 선수는 지금 스베치니코프 선수랑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고 나오고 있는데 뭐 정규 시즌 가면 또 좀 다른 라인업을 선보일 가능성도 있죠. 근데 아호 같은 경우에는 테레베이넨이라는 또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을 것 같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로스터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스콧 달링만 좀 정신을 차리면은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오일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상위권은 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덩크지조님 오일러스 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음을 좀 비우고 시작하시는 분위기인데요. 원래 기대를 안 하고 봤을 때 잘하면 또 기쁘듯이 네. 지금 그런 마음가짐이신 것 같습니다. 워낙 올해 또 퍼시픽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바이킹님이 댓글을 하나 더 주셨는데요. 이제 이틀 남았네요. AHL 보낼 선수 보내고 방출 선수 안타깝지만 내보내고 로스터를 구성하네요. 시범 경기만 보고 단정하긴 힘들지만 모처럼 시즌 전망을 희망적으로 해봅니다. 물론 목표는 스탠리컵인데 전문가들 선택은 볼츠와 제치가 많네요. 그렇군요. 아틀란틱은 3팀 중 브루인스가 막차 타고 8위 팀 상대하려면 1위가 좋은데 너무 앞서가나요? 아직 시즌 전인데 혹 디비전 최하위는 센스를 예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이따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TV에서 시즌 프리뷰를 특집으로 해준다네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언급한 선수들 기억했다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막상 시즌 시작한다니까 겨울이 곧 오나 싶습니다. 여름에 무척 더웠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여기 땡스기빙 데이인데 이거 지나면 단풍 오고 슬슬 월동 준비해야겠습니다. 가을 건강히 잘 즐기시길 바라며 지난주에도 잘 들었습니다. 인사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야, 이거 요즘이 어떤 시기인지 싹 느껴지는 그런 댓글인 것 같네요. 전문가들은 볼츠와 제츠를 강하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볼츠 제츠 파이널에 제츠 우승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오늘 또 볼츠 템파베이 이야기도 나올 예정입니다. 댓글, 의견, 후원 다 감사히 잘 받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고요. 이벤트 사연 배틀 안내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아이스하키에 관한 이야기 사연을 기다리고 있는데 힘찬 @온더스포츠.co.kr 힘찬 @온더스포츠.co.kr 이메일로 아이스하키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가장 먼저 좋은 선물을 드리고 또 같이 하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연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귀찮은 작업이에요, 사실. 이게 길게 막 쓴다는 게. 근데 여러분이 뭐 아이스하키가 갖고 있는 그 열정만큼이나 또 사연을 또 보내주시면 보다 많은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참여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66회 잠시 후에 NHL 프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NHL 2018-2019 새 시즌 이번 주에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10월 2일인데요. 한국 시각이고요. 현지 시각으로 10월 3일, 한국 시각으로 10월 4일에 개막합니다. 이틀 남았는데 어떠세요?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뭐 최종 로스터들 팀들 한두씩 발표되는 걸 보니까 이제 뭐 시즌이 다가왔구나라는 느낌이 계속 나오는 것 같네요. 네, 프리시즌 보고 계신데 그건 또 좀 어떠신가요?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저는 아주 큰 뭐 지표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팀들이 나눠 이제 라인 테스트를 하고 물론 뭐 시즌 바로 직전에는 모르겠지만 시즌 이제 프리시즌 초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로스터가 40명, 50명 이렇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경기 출전하는 인원을 추려내고 일부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뭐 얘네들이 NHL 기량이 되는가 테스트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디트로이트라든지 뭐 일부 팀들이 뭐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팀들이 좀 성적이 나오는 뭐 앞서 말씀드린 캐롤라이나도 그런 케이스고요. 네. 그런 부분이 뭐 좀 재미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몬트리올도 사실 그렇게 성적이 나쁘진 않고. 근데 어쨌든 참고만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 좀 특성상 같은 팀이랑 좀 많이 붙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더스랑 굉장히 많은 경기를 했고 뭐 가까운 필라델피아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고 뭐 토론토 오타와 같은 것도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토론토 몬트리올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주 큰 참고 그냥 요런 느낌이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일부 선수들이 굉장히 또 눈에 띌 수 있지만 그 선수 라인 매치업이 뭐 AHL급 선수들 상대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요런 느낌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개막을 이틀 앞두고 오늘 새 시즌 프리뷰 네 번째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군데 남았죠.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프리뷰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회까지 뭐 여기서는 한 3팀 정도 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또 들어가기 앞서서 올 시즌 애틀랜틱 디비전
전체적인 판도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세 팀이 될 것 같은데 한 팀 정도는 좀 다크호스가 있습니다. 네. 아주 이제 이 팀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애틀레틱 판도가 확 바뀌고 동부의 판도도 좀 많이 바뀔 수도 있을 정도의 팀이기 때문에 좀 뭐 그 팀이 어딘지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상 순위별로 오늘도 진행을 하겠고요. 애틀레틱 디비전 예상 순위 1위 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템파베이 라이트닝을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죠. 예상하는 것과 일치하시네요. 뭐 사실 이 팀이 지금 탑3로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팀이 세 팀이 있는데 그래도 그 탑3 중 애틀랜틱 탑3 중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템파베이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예. 뭐 지금 스탬코스, 밀러, 팔라트, 킬론, 쿠체로프 같은 좀 주축 공격수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쿠체로프 선수는 작년에 100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정말 NHL에서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활약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 브레이든 포인트 같은 2라인 센터, 야니 고드 같은 2, 3라인 공격수, 그 다음에 작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확 튀어나온 선수가 앤서니 서렐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까지 3라인 이제 센터로 자리를 잡았으면서 요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성장을 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공격진의 깊이를 상당히 더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뭐 라이언 켈라인 같은 선수가 지금 4라인 포워드로 뛰는 자체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좀 체킹 라인 파워포워드에 어울리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팀을 가면 2, 3라인에 뛸 수 있는 선수가 4라인에 있다는 자체가 이 팀의 공격진이 얼마나 깊은 뎁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 페어도 사실 뭐 전반적인 기피진을 따지면은 NHL 최고라고 봐도 사실 손색이 없습니다. 뭐 헤드만, 스트롤만, 그리고 지라디, 작년에 들어온 맥더나 이런 선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팀이 진짜 너무 자원이 많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뭐 안드레이 수스트르나 뭐 슬레이터 쿠크 이런 선수들도 상당히 잘하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조차 이제 들어올 자리가 없을 정도로 탑6가 빽빽한 팀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맥더나 선수가 작년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뭐 아무래도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딱 맞춰서 넘어왔고 새로운 팀에 적응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맞물리면서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존 쿠퍼 씨의 체제에 좀 적응할 만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템파베이 전력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 바실레프스키 선수가 그래도 주전 골리로서 홀로서기 하는데 어떨까 하는데 작년에 세이브 성공률 92% 넘기면서 아주 성공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예. 뭐 올해도 이 정도 활약만 보여준다면은 사실 템파베이가 빈틈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템파베이 라이트닝은 그 탄탄한 로스터를 기반으로 전력이 충분한 것 같은데 일단 디비전 1위로 예상을 하셨어요. 메트로폴리탄 상위권 팀들하고 뭐 콜럼버스, 워싱턴, 피츠버그 이런 팀들하고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또 상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쪽하고 비교해 보면은 템파베이는 어떤가요? 저는 그 팀들보다도 상위권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동부 1위가 템파베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오게티가 하나 정도는 있어요. 오게티요. 예, 이 팀은 페널티 킬링이 약점입니다. 아,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28위였거든요. 작년에 페널티 킬링이 78% 정도로 봤는데 예. 이건 사실 이제 이 정도 전력을 가진 팀이라면은 진짜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이라고 봐도 무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페널티 킬링에서 구멍이 났기 때문에 워싱턴과의 차이가 나서 경기를 진 경기가 많습니다. 제가 예. 찾아봤는데 지난 경기 동부 결승 4패 중에 3패에서 파워플레이 골 실점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선수진의 자원 자체가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문제점만 찾아내게 된다면은 금방 개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템파베이가 이제 조금씩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올해는 우승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쿠체로프 선수도 상당히 큰 금액의 계약을 했고 여러 가지로 캡 유동성에 좀 차질이 생길 만한 시즌이 내년 후년부터 찾아오기 때문에 사실 올해 이 약점 좀 보강해가지고 우승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회 시즌 템파베이 라이트닝 올 시즌이 될 것 같네요. 템파베이 1위로 봐주셨고요. 2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위 두 팀 중에 어느 팀일까라는 지금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딘가요? 토론토를 꼽았습니다. 보스턴이 아니라 일단 토론토 메이플립스를 2위로 꼽아주셨습니다. 예, 사실 리그 정상급의 득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 동부의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같은 느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이제 날카로운 득점력을 자랑한 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타바레스, 말로, 캐드리 같이 베테랑 선수들이 기반을 딱 잡고 있고 그리고 한층 더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너
그리고 매티스 같은 선수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탑6나 탑9까지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텀라인 부분에서도 작년에 셀럽 티어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페르 린드홀름 선수와 AHL 토론토 말리스의 우승에도 기여를 했었던 안드레아스 존손 같은 선수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NHL에서도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바텀라인에서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하나의 불안점이 뭐냐면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인 빌리암 릴란데르 선수가 아직도 계약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터에 사용을 할 수 없다. 오. 라는 부분은 약간은 좀 이제 발목을 잡을 만한 부분인데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계약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제 빨리 지금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 그러니까 지금 프리시즌은 통으로 이 선수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토론토와 계약을 맺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뛸 수 없는 거고. 선수와 구단 간에 지금 뭐 기싸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계약에서 난항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 릴란드레 선수는 그동안 좀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계약, 어느 정도의 장기 계약, 규모가 있는 계약을 당연히 요구를 할 권리가 있고 그 부분을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캡 유동성을 생각을 하면은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 지금 토론토에 굉장히 NHL에 자리를 잡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캡 유동성을 어느 정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들은 브릿지들이라고 해서 보통 한 좀 적은 캡 그러니까 좀 적은 캡 수준으로 한 2, 3년 정도 더 경과를 보고 이제 비제한적 자유계약 시점이 딱 왔을 때 큰 계약 뭐 한 8년 딱 이렇게 안겨주고 이런 게 좀 일반적인데 토론토는 좀 그쪽을 원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좀 제 추측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난항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자칫 개막전에서 못 볼 수도 있는 지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그렇죠. 뭐 아직 이틀이 있는데 빨리 지금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이 한 가지 일단 걸리는 부분이긴 하네요.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 올 시즌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지난해부터 계속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좀 믿음직하지 수비에서 그렇게 믿음직한 느낌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격에 비해서 수비 쪽은 물음표인가요? 그렇죠. 뭐 수비진에 또 변화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예. 라일리, 가드너 같은 선수들이 공격 전개 능력이 뛰어나고 어느 정도의 투웨이 능력을 갖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비진에서 이제 공격에 대단한 만큼 수비진에서 기여가 아주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수비진에서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활약을 해준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고 예. 이 팀에 또 셧다운 디펜더가 없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수비를 완벽하게 해줄 만한 이런 좀 특급 셧다운 능력을 갖출 만한 수비진이 없다라는 부분도 약점이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머트나 오지가노프 선수가 좀 3라인 페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NHL 레벨에서는 이 두 선수가 완벽한 검증을 끝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 동부 최상위권 경쟁을 노릴 만한 전력 자체는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이런 변화가 없는 수비진, 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을 보강을 하지 않았던 요 부분이 최상위권 경쟁에서 조금 다른 팀에 비해서 조금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틀랜틱 2위로 놓게 됐습니다. 토론토의 수비 쪽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취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올 시즌 토론토에겐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예상 순위 2위 토론토였습니다. 이제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역시나 그 팀인가요?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보스턴 브루인스 3위. 사실 1, 2, 3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고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세 팀의 차이는 아주 크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좀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예. 보스턴의 가장 큰 장점은 공수 골리 다 포함해서 진짜 빈틈이 없습니다. 이 팀만큼 좀 잘 짜여진 팀이 지금 NHL에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전력 자체는 좋아요. 예. 지금 뭐 팀 스탯 대부분의 부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뭐 득점, 실점, 페널티 킬링, 뭐 파워플레이까지 다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얼마나 짜임새가 있고 팀 전력이 좋은지를 보여준 지난 시즌이었어요. 지금 뭐 NHL 최고의 라인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마샨트, 베르제롱, 파스트르나크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젊은 선수들인 덴턴 하이넌, 제이크 데브러스크, 라이언 도너토 같은 윙어들이 올해 좀 2, 3라인 윙어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지 않을까 예상하는 시즌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뭐 수비진 역시 탄탄한데 즈데노 차라, 찰리 맥커보이, 뭐 브랜든 카를로, 토리 크루그, 무어,
존 무어 그리고 밀러 이 정도 탑 6면은 충분히 탄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지금 투카라스크 선수가 그래도 지금 조금은 더 분발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뭐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그래도 92% 세이브 성공률 92% 정도 활약을 해줘야 좀 더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공격 수비 진 구축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스턴 전력 자체는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종합해 보면 보스턴 로스터도 탄탄하고 조화도 좋고 안정적인 전력을 꾸린 것 같은데 근데 3위예요 지금 예상 순위. 템파베이 토론토보다 무엇이 지금 불안하길래 무엇이 좀 약해 보이길래 3위로 놓으셨는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셧다운 디펜더가 좀 부재하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불안 요소가 크면 클수록 좀 하위권에 나왔습니다. 이 세 팀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좀 크면 클수록 하위권에 나왔고 사실 보스턴 지금 수비진을 가만히 보시면 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를 언급을 하게 되는데 비슷한 스타일의 수비수들이 정말 많아요. 퍼 운반하는 능력, 공격 전개하는 능력, 포지션으로 승부를 하는 스타일. 요 스타일 세 개가 딱 갖춰진 게 그러니까 탑 6 거의 다. 그러니까 차라 선수를 제외하면 사실 거의 다 갖추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런데 보면은 상당히 이런 스타일의 타입이 많다는 건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브랜든 카를로 선수가 작년에 상당히 잘했어요. 이런 선수들의 성장 자체도 이제 반가운 부분이에요. 보스턴 입장에서. 하지만 지금 즈다노 차라 급의 셧다운 수비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차라 선수는 올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선수가 지금 나이가 만으로 41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즌 도중에 만으로 42살이 됐고 예. 최근에 이제 속도라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리그 상위권 팀들은 다 한 스피드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약점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에는 토리 크루그 선수가 정말 이 수비진의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인데 이 선수가 최소 3주 결장이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비진 자체에서 좀 정돈된 모습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면은 지금 3위를 극복하기 어려운 거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좀 정돈을 하고 라스크 선수까지 이제 어딜 가나 빠지지 않은 탑 골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이브 성공 92%한 중반 정도 마크를 하고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어떻게 보면 1%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활약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보스턴이 사실 애틀랜틱 1위를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전력이면 확실합니다. 예. 보스턴도 토론토와 비슷한 불안 그렇죠. 요소를 안고 있는 것 같네요. 수비 쪽 셧다운 수비수 문제. 그렇죠. 저는 지난 시즌에 보스턴의 그 시즌을 돌이켜 보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연장패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연장패, 슛아웃패까지 하면 한 15점 정도 승점을 깎아 먹었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얻었어도 디비전 1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죠. 사실 절반 정도면은 전체 1위도 가능할 만한 수치였을 연장에서만 겁니다. 12번을 패했더라고요. 근데 다른 디비전의 우승팀들 보면 베이거스라든지 워싱턴 이런 팀들 보면은 한 5번? 그죠. 6번 정도밖에 지지 않았거든요. 연장 3대3 승부에서 조금 약한 게 아닌가. 그 말인즉슨 3대3 승부에서 어쨌든 2명의 공격수 1명의 수비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셧다운 수비수 말씀을 하시니까 좀 생각이 났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을 하는 게 이제 빠른 성적을 올릴 지름길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이제 캐시디 감독의 성향에 약간 이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스턴 브루인스의 3대3 라인업을 보면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사실 베르제로 마샨트가 1번으로 나온다는 자체로부터 경쟁력 자체는 어떻게 보면 NHL 탑급의 3대3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은 약간은 좀 팀 시스템 자체에서 3대3 부분을 끌고 가는 부분에서 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올해 좀 좋은 성적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애틀랜틱 디비전, 템파베이, 토론토, 보스턴까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 3강 체제
계속될 지금 분위기로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3강 체제를 위협할 만한 팀이 있을까? 라는 지금 의구심이 드는데 아까 서두에 다크호스로 꼽을 만한 팀이 한 팀 있다고 하셨어요. 예, 예상 순위 4위가 바로 그 팀이 될 것 같은데 4위 발표해 주시죠.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플로리다 팬서스. 아, 지난 시즌에 정말 그 막판 상승세가 대단했잖아요. 그죠. 딱 한 경기 차로 못 들어갔죠. 와일드카드를 사실 어떻게 아깝게 놓쳤죠. 보면. 그렇죠. 근데 들어갔으면 제가 봤을 때 좀 사고를 칠 수도 있었을 만한 전력이긴 했어요. 네. 일단 올 시즌 4위입니다. 그렇죠. 올해 동부지구 전체로 봐도 이 팀이 좀 다크호스, NHL 전체로 봐도 사실 이 팀이 다크호스라고 꼽을 수 있는 이유가 뭐 당연히 전력 자체가 좋다라고 보는데 이제 바르코프 같은 선수가 NHL 최고 투웨이 공격수로 자리매김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의 뒷받침해주는 2라인 센터인 빈센트 트로책 같은 선수도 지난해 엄청 좋은 활약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탑6를 구성하는 위베르도, 다도노프 선수까지. 다도노프는 작년에 KHL에서 넘어왔는데 이 선수는 시퍼초프 선수와는 달리 상당히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예. 뭐 아주 1라인 윙어로 쏠쏠한 활약을 해줬고 여기다가 마이크 호프먼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파워플레이에서 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상당히 날카로운 슛 능력을 가진 선수가 보강이 되면서 1, 2라인이 정말 탄탄해졌어요. 마이크 호프먼은 이현숙 기자님이 워낙 잘 아는 선수죠. 그렇죠. 이 선수의 슈팅 능력 하나 정말 대단한 선수고 공격 예.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수비진도 지금 어떻게 보면 키스 앤들 선수나 작년에 이제 또 에크블레드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탑2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매티슨 선수 같은 선수들이 또 탑4에서 쓸만한 자원으로 자신 활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한 시즌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괜찮은 부분이고 작년 OAR에서 또 활약을 펼쳤던 올림픽에서도 활약을 펼쳤고 KHL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보그단 키슬레비치 선수 같은 선수도 이제 3라인 세 번째 페어 수비에서 어느 정도 축을 형성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로리다가 지난해보다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골리 듀오라고 할 수 있는 루옹고와 제임스 라이머 선수는 사실 작년 성적만 딱 보면 NHL 최상급 골리 주전 백업 페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루옹고 선수의 부상만 없다고 하면은 이 팀이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난 시즌 마지막에 플레이오프 진출은 놓쳤지만 그래도 강한 인상을 남겼고 뭔가 팀이 잘 돌아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올 시즌도 과연 지난 시즌 그 막판에 보여줬던 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어진다면 뭐 플레이오프 이상 가는 거죠. 예, 그걸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걸 증명하는 게 지금 제일 큰 목표예요. 이 팀의 목표고 올해 그거만 증명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채로운 그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년 전에 사실 진짜 템파베이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작년 제가 플로리다를 보고. 2년 전 템파베이. 예. 근데 2년 전 템파베이도 정말 아쉽게 막차를 못 탔거든요. 마지막 한 경기 딱 잡으면 되는데 그거 결국 못 이제 마지막 2점에서 승부가 나는 그림이었는데 플로리다가 지난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25승 8패 2연장패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거뒀고 2년 전 템파베이가 어땠나 싶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템파베이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20승 8패 2연장패입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해요? 더 좋아요. 더 5승을 플로리다가 더했죠. 더 좋았네요. 그렇죠. 예. 5승을 더했죠.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즌의 템파베이는 어땠느냐? 113포인트로 동부 1등을 했습니다. 예.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올해 초반부터 플로리다가 작년 후반기의 그림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면 템파베이가 그랬듯이. 그렇죠. 예. 이 1등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아주 뭐 그렇게 장밋빛 전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주 가능성이 아주 있는 전망은 아니지만 이제 이 증명만 해낸다면 충분히 최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좀 플로리다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에서 4위로 났습니다. 네, 플로리다 팬서스 지난 시즌 막판의 기세에 이어질지 만약에 이어진다면 애틀랜틱 디비전 순위는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상위권이.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네, 4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4팀 남았습니다. 예상 순위 5위 보겠습니다. 아직 1, 2년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버펄로 세이버스예요. 지난 시즌 디비전 최하위 버펄로 세이버스. 그래도 5위면은 많이 좋아졌다는 많이 의미인데요. 좋아졌죠. 지금 상위권 경쟁을 조금씩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전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 시즌 상당히 좀 많은 보강을 했습니다. 뭐 소보트카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제프 스키너 선수까지 상당히 이제 좋은 자원들을 많이 보강을 했죠. 그런데 그래도 지금 공격진 탑6의 무게감을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라인하트가 아이클 선수의 윙어로 자리를 어쨌든 잡았고 바텀 6에서 큰 보강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부분도 상당히 좋고 수비진에는 어쨌든 라스무스 달린이라는 특급 유망주가 한 명 들어왔고 이 선수가 올해 풀타임으로 활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스캔델라 선수와 이제 좀 조합을 맞춰서 나왔던 것 같은데 굉장히 유동적으로 어쨌든 움직임을 크게 가져갈 수 있고 저는 근데 달린 선수가 첫 해에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원래 수비수라는 게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포지션 성향상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도 굉장히 좋은 꽤 인상적인 활약을 펼칠 것임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 같은 경우에도 켈시 미틀스태트와 같은 좀 특급 자원들이 올해 자리를 잡고 활약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서서히 상위권 경쟁 이제 한 1, 2년 정도 이제 뭐 빠르면 다음 시즌부터 이제 오프시즌 좀 잘 보내고 하면은 상위권도 한번 좀 도전해볼 만한 전력이 갖춰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버펄로 세이버스 최근에 제가 아이클 선수를 필두로 해서 뭐 말씀주신 올 시즌에 이제 라스무스 달린도 있고 미틀스테트도 있었고 아주 그 유망한 젊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면서 판이 좀 잘 짜여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올 시즌에 한층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 좀 기대가 되네요. 올 시즌 버펄로 세이버스를 볼 때 어떤 점을 주목하면 더 재밌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좀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카터 허튼 선수가 얼마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가가 좀 중요합니다. 카터 허턴이요? 예, 이번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영입이 됐는데 지난해 뭐 성적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93.1% 세이브 성공률과 평균 실점 2.09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네.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사실 작년 전까지의 총 토탈을 해보면은 이 선수가 커리어에선 세이브 성공률 91%에 뭐 평균 실점 2.51. 평균 실점은 상당히 좋지만 세이브 성공률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주전급이라고 좀 볼 수가 없는 수준인데 행여나 허턴 선수가 지난해 모습을 처음부터 그냥 쭉 이제 올해부터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팀이 충분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뭐 플레이오프 막차 정도도 좀 노크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난해 에드먼턴과 비슷한 느낌의 성적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카터 허턴 선수의 활약상을 일단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버펄로 세이버스가 당장 뭐 플레이오프에 간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올 시즌이 될 것 같네요. 버펄로까지 살펴봤습니다. 애틀랜틱 디비전 프리뷰하고 있습니다. 예상 순위 6위로 갑니다. 어느 팀인가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로 꼽아봤습니다. 디트로이트 6위. 지난 시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금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가시적인 모습으로 세대 교체가 나타나는 부분이 사실 윙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세테베리 선수가 은퇴를 선택을 해서 공수 양면에서 사실 좀 구멍이 날 가능성은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레드윙스가 컨텐더 팀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전력이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네. 부분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격진에서 라킨, 뭐 만타, 에서너시우, 버투지, 뭐 레스먼슨 올해 레스먼슨 선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오는데 이런 선수들이 좀 성장을 해주고 지금 자리를 잡으면서 좀 성공적으로 공격진이 재편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뭐 수비진의 세대 교체가 공격진만큼 원활하게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래도 지금 수비진에도 좀 괜찮은 유망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지금 윙즈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는 계획을 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대로만 움직인다면은 뭐 올해나 뭐 내년 뭐 한 1, 2년 정도 더 약간 좀 하위권에 있더라도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전력이 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조금은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버펄로 세이버스와 조금 유사한 그런 또 흐름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유망주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올 시즌에서 또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꼴리가 조금은 뭔가 어쨌든 수를 찾아야 될 만한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예. 하워드 버니의 선수는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주전에 걸맞는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공격 수비와는 달리 골리 유망주는 사실 유망주 자체 상황도 아주 좋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뭐 파트리크 리바르 같이 굉장히 슬로바키아에서 잘하는 골리가 한 명 들어오긴 했고 이 선수가 엑스트라 리가를 거의 뭐 초토화시키다시피 하면서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 선수는 AHL 단계부터 본인의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고 하리 세테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는 이미 이제 사실 나이가 지금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유망주라고 좀 보기 힘든 데다가 이 선수가 NHL급에서 주전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 가능성을 봤다면 세테리 선수를 플로리다에서 그냥 잡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리 부분에서 어쨌든 아직까지 숙제가 좀 남아있다.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만한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도 버펄로와 비슷해요. 카터 허턴 선수 버펄로에서 집어주셨듯이 몬트리올도 골리 쪽에서의 변수. 근데 버펄로랑 조금 상황이 다른 부분을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버펄로는 그래도 이제 핀란드산 유망주 골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선수가 있는 것과 지금 레드윙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없다라는 부분이 물론 뭐 리바르 선수가 그냥 딱 잘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좀 이 선수의 가치를 지금 AHL에서 올해 이 선수가 활약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을 일단 AHL 레벨에서 증명을 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 이제 두 팀 남았는데 캐나다 팀 두 팀 남았습니다. 7, 8위. 7위부터 볼까요? 몬트리올 캐네디언스로 뽑았습니다.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올 시즌 예상 순위 7위입니다. 사실 6위, 7위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고 사실 변화의 과도기에 있다 이 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패처리티 선수가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고질적인 문제, 아주 큰 문제였던 득점력 부분에서 올해 상당히 또 고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위권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였던가요? 이제 주장, 몬트리올 주장이 되면 시어웨버 선수가 어쨌든 12월까지는 결장입니다. 이 선수도 부상으로 결장을 하게 됐어요. 그건 좋은 소식은 뭐 아닌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웨버 선수가 어쨌든 수비진을 탑2에서 좀 지탱해야 될 역할인데 이게 안 된다는 부분은 좀 크고요. 프리시즌에서의 활약으로 지금 그래도 좀 괜찮은 부분을 코트카니에미 선수가 잘하면 2라인 센터로까지 활약을 할 만한 여지가 있어요. 첫 해예요. 기대 이상의 모습을 그렇죠. 상당히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트레이드를 영입한 타타르 선수나 도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좀 보조 득점원으로서는 괜찮은 역할을 해줄 만한 선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팀의 또 약점이라고 추가점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조나탄 드루잉 선수가 그래도 저는 아직 이 선수를 1라인 센터로의 적임자라고는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선수가 2, 3라인에서는 충분히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팀의 1라인 센터를 맡을 만한 저는 제목이다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인 라인을 다 봤을 때 좀 득점력이 부족한 작년의 약점을 개선할 만한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할 만한 개선책이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몬트리올 7위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네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예상 순위 7위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올 시즌 또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지금 그나마 승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비진이 빠르게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 굉장히 야심차게 영입했던 선수들이 있는데 칼 알지너 선수라든지 데이비드 슐렘코 선수 같은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인데 알지너 선수는 정말 큰 부진을 했고요 작년에. 그런데 알지너 선수가 전에 워싱턴 캐피털스에 있었거든요. 근데 떠나자마자 이 팀이 또 이 우승을 해버린 좀 얄궂은 운명을 맞게 됐고 슐렌코 선수는 굉장히 부상으로 인해서 많이 경기를 출장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진의 좀 붕괴가 큰 원인이었는데 거기다 웨버 선수의 부상까지 있었죠. 그래도 지금 뭐 메테 선수가 NHL에서도 좀 통할 만한 자원으로 지금 성장을 했고 올해 탑4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고 팀에는 그래도 피트리 그래도 뭐 3라인 세 번째 페어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조르디 벤 선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수비진을 좀 잘 정비를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순위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골리 뭐 프라이스가 여전히 뭐 어느 정도 이상의 성적은 기대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진만 잘 정비를 하게 된다면은 뭐 그래도 한두 계단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팀이죠. 현재로서는
득점력 부분은 약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비의 안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그나마 희망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수비진도 어쨌든 자원 자체는 어쨌든 지금 마련이 된 상태예요. 예. 네. 근데 자원 자체도 지금 마련 안 된 팀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여기에 좀 개선 여부, 이제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애틀랜틱 디비전 예상 순위 마지막 8위입니다. 하하, 이 예상대로 나왔어요. 8위 이현섭 기자님의 그 팀 발표해 주시죠. 이거 다 진짜 100이면 한 99 정도는 이제 이 팀을 뽑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타와 세너터스입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들 오타와 세네터스를 디비전 최하위로 예상을 하는 분위기인가 보죠? 예, 뭐 사실 이 팀밖에 최하위 할 팀이 없고 전체 최하위를 할 가능성도 사실 굉장히 유력해요. 뭐 네. 내년에 1픽이나 노려볼 만한 지금 상황이고요. 컵 파이널을 1승 남겨놨던 2년 전 상황과 비교를 해서 진짜 회생 불가급으로 팀이 망가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프 시즌에 그래도 이제 마크 스톤 선수가 1년 재계약을 하면서 뭔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야 했습니다만 오프먼 가고 그다음에 뭐 카르손도 이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일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공격 전개의 핵심이었던 에리크 칼손이 이적으로 인해서 공격력에서 더 이제 또 부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포라고 할 수 있었던 호프먼 선수까지 이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공격력에서 구멍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물론 탑6에 축이 될 만한 선수들은 있어요. 스톤, 그 다음에 두쉐인, 그다음에 뭐 바비 라이언 같은 선수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선수들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할 수가 없고 지금 수비진을 냉정하게 보면은 다 지금 6명 전부 다 어느 강팀의 탑6에도 못 들어갈 만한 자원들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작년에 상당히 큰 약점을 노출했었던 골리 크레이그 앤더슨 선수도 사실 어느 정도의 활약을 보일지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오타와는 좋은 게 지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체적 난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오타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까요? 지금 뭐 빨리 변화를 했으니까 좀 변화하는 걸 좀 가속화해야죠. 그 부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는데 높은 성적은 올해 진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1년, 2년 남은 대부분의 베테랑 선수들을 어느 시점에 보내는지 그리고 이 선수들을 대가로 어느 정도로 받는지 1, 2년 남은 선수들을 몇 명 읊어드리면 스톤, 듀쉐인, 탑6 축들이네요. 예. 가보리크, 베드케르, 그리고 앤더슨, 콘돈, 주전 백업 골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선수들을 어느 정도 대가로 팀을 정비할 수 있을지가 지금 관건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도 다행히 팀이 유망주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뭐 브레이디 카척 선수가 있고 콜린 화이트, 포먼턴, 뭐 토마스 샤보 선수도 수비진에 있고요. 그다음 벤 하퍼 선수도 이 선수도 뭐 성장만 잘 된다면은 탑4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센터진의 로건 브라운이라든지 골리진에도 뭐 구스타프손과 같은 어쨌든 공격 수비 골리진에 있어서 유망주는 갖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기반은 또 어쨌든 뭐 몇 년 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 뒤에 기반이 될 만한 선수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유일한 이 팀의 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타와 세너터스까지 이렇게 애틀랜틱 디비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막에 앞서 진행했던 새 시즌에 대한 프리뷰 디비전별로 4번째 시간까지 모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이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이었죠. 네. 공교롭게도 이현습 기자님이 또 애착이 강하신 그 파나리니 소속되어 있는 콜럼버스 블루제키츠로 시작해서 이현습 기자님의 팀 오타와 세너터스로 마무리되는 그러네요. 이런 또 그림이 나왔네요. 이번 주에 개막합니다. 다음 회부터는 NHL 이제 진짜 시즌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고요.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고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하인더넷 잠시 쉬었다가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8-2019 시즌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이번 주 프리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눈길을 끌었던 매치업이 있었죠. 9월 29일, 9월 30일 주말에 우리나라 안양에서 안양 한라와 하이원의 2연전
안양 한라의 홈 개막 2연전이 있었습니다. 9월 29일 1차전부터 흐름 보겠습니다. 1피리어드 한라가 파워플레이에서 빌 토마스 선수 선제골로 앞서 나갔는데요. 2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하이원 로만 류디친 선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양 팀의 득점이 한 번씩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고 1대1로 가다가 2피리어드 14분 48초에 동점의 균형을 깼던 선수가 바로 한라의 김원중 선수였습니다. 그 골 후에 바로 1분 뒤에 박우상 선수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3대1 한라가 분위기를 잡았는데 또 바로 13초 뒤에 하이원도 류디친 선수 추격골이 나오면서 3대2 긴장감에 불을 붙였어요. 한 골차 쭉 가다가 결국 김상욱 선수 MT넷 골로 최종 스코어 4대2로 한라가 승리했던 경기였습니다. 맷 달튼 선수, 토마스 듀바 선수 선발로 나와서 비슷한 기록을 남겼네요. 안양 한라가 2011-2012 시즌부터 이번까지 8년 연속 안양 홈 개막전 승리를 가져갔던 1차전이었습니다. 한라 김원중 선수가 2대2를 만드는 중요한 골, 시즌 첫 골을 기록했고요. 지난번에 왜 일본 원정 4연전에서 포워드 13명 중에서 유일하게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란듯이 아주 중요한 골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해줬네요. 김상욱 선수도 MT넷 골 포함해서 1골 2도움 3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날 인터뷰의 주인공은 안양 한라 박우상 선수였는데 이 피리어드 결승골을 터뜨렸죠. 이 골로 개인 통산 299포인트째를 기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업로드 돼 있으니까 박우상 선수 인터뷰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원의 로만 류디친 선수도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신고했어요. 이날 혼자 2골 올려주는 활약을 보여줬던 1차전이었습니다. 9월 30일 일요일에 2차전이 이어졌습니다. 1피리어드 시작 37초 만에 한라 김상욱 선수 선제골, 김기성 선수 도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2피리어드도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골이 나왔네요. 1분 44초 만에 파워플레이에서 빌 토마스 선수 추가골, 이때도 김상욱, 김기성 선수 도움이 있었습니다. 또 3피리어드에서도 한라가 한 골 추가했는데 이번엔 페널티 킬링에서 빌 토마스 선수가 쇼트핸디드골, 조민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넣었고요. 이 세 번째 골이 터지면서 승부가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0, 안양 한라가 2차전도 정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맷 달튼 선수가 22세이브 무실점 시즌 두 번째 셧아웃을 기록했고요. 하이원의 토마스 듀바 선수가 23세이브 3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한라의 빌 토마스 선수가 계속 골이 터지고 있어요. 이날도 파워플레이 골, 쇼트핸디드 골 2골. 최근 4경기 연속 골이고요. 현재 6경기에서 7골. 골랭킹 1위로 올라섰고 한라의 6경기 중 5경기에서 거의 매경기 골을 넣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김상욱 선수를 진행했던데요. 선제 결승골 포함해서 이날도 1골 1도움. 1차전에서도 1골 2도움. 이번 2연전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수확한 선수였죠. 예, 원정 경기에서는 그닥 포인트가 많지는 않았는데 네. 예, 두 경기에서 5포인트를 쓸어담는 활약이 있었죠. 역시 또 김상욱 선수도 기대했던 만큼 해줬던 이번 2연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안양 한라와 하이원의 2연전. 박빙의 승부로 예상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결과는 안양 한라가 승점 6점을 모두 챙겼습니다. 이 2연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하이원은 첫 경기 이후에 어쨌든 두 번째 경기는 좀 많이 방전이 됐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스케이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량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됐고요. 그런 결과가 그대로 이제 2차전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첫 경기를 진 게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하이원이 또 첫 경기를 잡을 수가 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잡지 못했다라는 부분과 하이원이 결과적으로 1, 2라인의 의존도가 정말 이 경기에서 극에 달했던 경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지난 같습니다. 대명전보다 정도가 더 그렇죠. 심했다. 그러니까 네. 이런 1, 2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개선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한라 같은 팀은 굉장히 공격진의 깊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공격진의 깊이 자체는 대명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도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1, 2라인에 부담이 걸리고 여기에 의존도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1, 2라인이 성과를 못 낸 건 아닙니다. 첫 경기에서 어쨌든 득점에 포문을 냈고 이런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틀 연속으로까지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체력 부담이 심했다라고밖에 평가를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활동량이 떨어지니까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에서도 자잘자잘한 실수들이 누적이 되고 사실 이 경기도 하이원을 잡을 수는 있었던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한라 쪽에서 페널티가 꽤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파워플레이, 러시아 선수들이나 이런 외인들이 어쨌든
득점을 해주고 하면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1, 2라인의 그 부하로 인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2차전에서는 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정도로까지 1, 2라인의 의존도가 심하고 한다면은 좀 팀 입장에서는 좀 고심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결과적으로 2차전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이런 과부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이원이 좀 상위권으로 어떻게 보면 또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조속히 해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결과적으로 보면 1, 2라인 그 외국인 1, 2라인에 대한 의존도 거기에 따른 과부하가 개막 두 번째 시리즈 만에 터진 셈인데 그렇죠. 이게 상대가 안양 한라였기 때문에 또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네. 겁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뭔가 그렇죠. 끌고 갈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일단은 두 번째 시리즈 만에 이렇게 과부하에 따른 문제점 또 그런 약점이 드러났다는 측면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예, 또 다음 상대가 오지이지 않습니까? 또 오지도 이 장난 아니에요. 크레인즈죠. 크레인즈. 네, 크레인즈가 먼저 하죠. 크레인즈도 장난 아닙니다. 또 이런 제가 이번에 경기를 보고 느낀 부분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어쨌든 빠르게 좀 조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예. 일단 전체적인 양 팀의 경기 모습은 앞서 저희 댓글 소개 때 덩크지조님이 요즘 하키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 두 단어로 딱 요약을 해주셨죠. 예. 포책과 스피드. 예, 그 두 단어가 적절하게 확인이 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 경기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재밌는 경기를 1차전에 볼 수 있었고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2피 때 2분 사이에 3골 터지고 그러면서 좀 조금씩 경기가 기울어면서 그게 2차전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1차전에 그만큼 힘을 다 쏟아 부었지만 진 쪽의 데미지가 더 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이현석 기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과부하에 따른 체력 방전과 그리고 뭐랄까 파워플레이에서의 강력함은 분명히 하이원이 갖고 있는데 그 패턴들이 이제는 그렇죠. 너무 반복되지 않나. 그게 1차전에는 그래도 좀 먹히는 그림이 나왔는데 2차전부터는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패스 동선이라든지 사실상 그런 부분이 조금 단조롭다라고 하면 단조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1, 2차전에서 공통적인 나왔던 부분은 포인트 포지션에 있는 마일럼 선수에게 원타이머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슛블럭이 걸리면 2대1 찬스가 나와서 실점을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에 MT 넷도 그랬고 두 번째 경기에도 그 유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사실 완전히 읽혔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조율이 또 부족했다라는 부분도 뭐 어느 정도의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1, 2라인에 좀 더 화력을 집중시키면서 공격 옵션을 조금 그렇죠. 네. 제한을 뒀던 그 모험수가 2차전에서는 이제 그 모험수마저 다 막혀버리게 되니까 더 이상 공격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게임을 어렵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지켜봤었고요. 뭐 더 다른 이제 공격 옵션을 갖고 있고 라인 옵션을 갖고 있으면은 일단은 지금 개막 2연전 그리고 국내 안양한라 라이벌전을 좀 더 화력을 집중해서 어떻게든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런 옵션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치러냈다면은 더 다양한 옵션이 있고 더 다양한 패턴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일본 팀들과 짧은 기간 내에 4경기를 그죠. 치러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더 어떤 다른 모습들이 있을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이온이 이번 시즌 어떻게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가 예상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시즌이 진행되면 될수록 사실 문제점은 어느 팀도 그렇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문제점을 얼마나 수정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개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시즌은 좀 장기적이어야 되는데 뭔가 좀 최근에 단기전 시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시즌 같은 느낌은 당연히 있죠. 그렇죠. 경기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매 경기가 중요하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빠르게 그 문제점을 수정을 해서 개선점을 보여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그런
뭐 코칭 스텝의 역량이라든지 선수들의 역량 이런 부분이 더더욱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 하이원은 그게 진짜 지금 절실하게 표현할 시점이고요. 예.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충분히 수정 가능하고 문제점이 보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프리시즌 때 연습 경기들 할 때 하이원 모습과 그리고 대면과의 홈 개막전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고 또 확연하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만큼 어느 정도 중간에 준비 시간이 있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임팩트를 갖고 있고 선수들의 능력, 러시아 선수들이나 외국인 선수들의 능력 또한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일본 경기들이 며칠 안 남긴 했지만 네. 하지만 이제 시즌을 거듭하면서 그런 옵션들은 차곡차곡 쌓여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게 되고요. 충분히 뭐 두 경기를 내주긴 했지만 뭐 로만 유치나 파이올이나 뭐 스타체프나 골고루 활약상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3, 4라인에 포진해 있는 국내 선수들 뭐 윤지만 선수라든가 김영준 선수들의 폼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를 또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예. 권태환 선수가 뇌진탕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게 안타까운 점이긴 한데 권태환 선수까지 합류가 되면은 좀 더 정상적인 전력으로서 다양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예. 저는 하이원이 이번에 두 경기에서 승점을 한 점도 챙기지는 못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분명 뭐 좋지 않은 결과죠. 근데 이번에 한라전 2연패가 하이원에게 그렇게 큰 데미지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일단 한라는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뭐 리그 최강 팀이고 그죠. 거기다가 원정이었기 때문에 뭐 원정이 2연패가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뭐 말씀 주신 대로 이번 2연전을 통해서 하이원의 그 명과암이 나왔잖아요. 뭐 이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시즌 극초반에 최강 팀을 만나서 이런 걸 한번 확인하고 그 이후에 진짜 뭐 하이원은 지금 당장 우승권에 도전하는 팀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죠. 플레이오프 진출 기로에서 그 순위 경쟁을 해야 하는 팀들 상대로 이제 이번 경기를 토대로 얻은 그런 교훈이라든지 그런 피드백을 가지고 진짜 순위 싸움을 해야 되는 상대 팀들을 상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때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와 희망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하이원의 패배를 좀 저는 생각을 해봤고 예방주사 세게 잘 맞았고요. 그리고 네. 당장 크레인즈라는 게 그 이제 이 문제점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선을 볼 수 있는 뭐 좋은 상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그렇게 이제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일정이 아닌가. 대진 순서는 괜찮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김태범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이쪽에 있는 디비전들, 국내 팀들과 사할린 팀은 서로 물고 물린다고 봤을 때에는 결국에 이제 플레이오프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일본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뺏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대면과 한라전을 치러낸 하이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일본 팀들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됐죠. 네. 이번 2연전 보면 한라는 신상욱이 선수가 또 안 나왔고 하이원은 권태환 선수가 안 나왔고 한라는 아이스박스 2연전 때와 똑같은 라인업이 두 경기 모두 가동이 됐고 하이원도 지난번 대명전 2차전 때와 똑같은 라인업이 가동이 됐던 두 경기를 볼 수가 있었어요. 한라가 역시 뭐 강팀인 이유 중에 또 큰 이유가 역시 수비력을 빼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올 시즌에도 수비력 그 중에서도 PK에서 강하다라는 것을 이번 2연전 때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하이원이 이번 2연전 때 한라의 PK를 뚫지 못했고요. 한라가 뭐 계속 지금 PK 성공률 95.24% 전체 1위의 수치를 또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비 꼴리진이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팀들도 다 알고 있고요. 이제 수비가 얼마나 이제 한라가 강한지 그 부분도 이번 2연전에서도 여실히 우린 건재하다 아직 이 부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1라인부터 4라인까지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또 수비할 때가 특히 2차전 때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죠. 하이원의 파워플레이 기회가 굉장히 6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파워플레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한라가 공세를 취하는 모습 또 포책으로 압박하는 모습들이 더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그게 쇼텐디드 골까지 그렇죠. 들어가는 상황이 네. 나왔고요. 그래서 한라의 그런 수비력은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황인 거죠. 네. 이번 2연전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저는 사실
경기를 라이브로 이제 개인 사정상 다 보진 못했고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뭔가 심판 운영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을 느꼈어요. 2차전에서도 그 초반에 안양알라의 파워플레이 골이 한 골 터지면서 2대0이 됐는데 이때 미스콜이 나왔다면서요. 그쵸. 빌 토마스의 골이 이제 뉴트럴존에서 페이스오프가 있고 거기에서 바로 퍽을 획득을 해서 빌 토마스 선수가 개인이 이제 공격 지역으로 진입해서 바로 골을 만들어냈는데 그 뉴트럴존에서 페이스오프를 하게 된 이유가 원래는 이제 하이원의 PK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퍽을 덤프해서 밖으로 클리어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이싱으로 잘못 미스콜이 났던 거죠. 울렸어요. 예. 아이싱으로 착각을 해서 이제 미스콜이 난 거여서 이제 센터 지역에서 다시 이제 페이스오프를 한 거였는데 그 미스콜이 없었으면은 그냥 경기가 진행이 됐을 건데. 예. 근데 이제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요. 예. 묘하게 또 페이스오프 하자마자 골이 터져버리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잘못된 콜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또 골로 이어져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만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결과적으로 그 흐름에 좀 결정적인 영향이 느껴질 수밖에 근데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2차전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골이 아니었어도 일방적으로 안양알라가 하이원을 가둬놓고 잡아 패는 그런 그림이었다 보니까 뭐 상황이 그렇게 됐을 뿐 그게 단순히 하이라이트만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곡해하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아마 직접 보신 분들도 똑같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하이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러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결국에는 이제 심판의 판정도 경기의 일부분인 거니까 안고 가야죠.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1차전에서도 그 두 골 무효 과정에서 약간 좀 원활하지 못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2차전 때 또 그런 또 흐름이 나와서 이번 2연전 때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라면은 그런 경기 운영, 심판진들의 경기 운영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기를 직접 보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서 아쉬웠거나 또 좋았던거나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양한라와 하이원의 2연전이 저희 온더스포츠 올 시즌 첫 중계 방송 시리즈였어요. 안양에서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첫 중계 감에 또 한마디 듣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인천에서 할 때는 이제 저희 중계 자리가 이제 3층 굉장히 구석진 그 꼭대기에서 이제 사람의 발길이 잘 안 닿는 곳, 그래서 약간의 독립된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중계 환경이었다라고 하면은 안양한라 같은 경우에는 팬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아무리 이제 장소가 아담하다 보니까 막 오며 가며 막 툭툭 치면서 왔어 뭐 이러면서 인사도 할 수 있고 저는 정신 없어서 막 정신 팔려 있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같이 호흡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서 또 색다른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뭐 그림이 참 이쁘게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안양한라가 조명을 몇 년 전에 바꿨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림이 이쁘게 나와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영상을 담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었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저도 많이 느꼈고 반성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채워도 아직까지도 더 채울 게 많이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 올 시즌에도 부지런히 또 채워나가야겠죠. 분명한 건 지난 시즌보다 그리고 또 앞선 경기보다 더 나은 중계방송을 하기 위해서 계속 뭐 노력과 준비를 할 거고요. 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십사 또 부탁을 또 드리게 되네요. 다음 중계 일정은 인천으로 갑니다. 올 시즌 대명 킬러 웨일즈의 인천 홈 개막 시리즈 10월 9일 오후 3시 경기고요. 이날 한글날이니까 낮 경기입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수요일 평일 저녁 7시 경기 대명 킬러 웨일즈와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2연전 다음 중계 일정 잡혀 있습니다. 오광식 해설위원 이날 해설 데뷔 예정이 있었는데 바뀌었다면서요? 항상 온도스포츠는 개인의 본업을 먼저 중요시하기 때문에
본업 스케줄이 우선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더스포츠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광식 위원 같은 경우에도 예, 본업은 코치잖아요. 그래서 코치 스케줄이 먼저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 해설 데뷔는 자꾸 미뤄지네요. 그 다음 지금. 시리즈로 그 다음 시리즈 근데 그때 또 은퇴식 있다 그래가지고 예. 예, 일단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비디오 프로그램 신설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김예슬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한 주간에 있었던 아시아리그 경기 분석까지 하이라이트 비롯해서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2회가 어제 이미 녹화를 끝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제 밤에 2회 세 번째 편이죠. 녹화를 진행을 했고요. 네. 네. 곧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네. 또 재밌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때 토마토 사건이 아주 화제였어요. 예, NG컷이 제대로 났는데 네. 그게 뭐 매회 촬영할 때마다 그렇게 NG컷이 발생이 되진 않고요. 예, 그렇겠죠, 유독 뭐. 그렇게 말실수가 한번 나와서 네. 하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2차전 때 오광식 위원이 안양에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마토 오광식이라며 인사를 하면서 영상 잘 봤다고. 예, 본편은 따로 있는데 NG컷만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느낀 거는 네. 저희 온더스포츠가 이제 거의 6년이 돼 가는데 네. 그동안 6년 동안 온더스포츠가 생산한 그 수많은 영상 컨텐츠 가운데 재미로만 따지면 역대급이 아니었나. 아 그런가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는 재미로만 따졌을 때는 역대 최고의 재미였다. 개인적으로 저는 재미로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예, 김상욱 선수의 인터뷰 컷을 모아서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이번 그 인터뷰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아마 인터뷰를 대명상무 시절부터 인터뷰 컷을 담아 왔을 거예요. 김상욱 선수가 워낙 포인트도 많고 그쵸. 인터뷰 기회가 또 많은 선수긴 해요. 네, 그리고 저도 생각날 때마다 인터뷰를 시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모아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클립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웃음 선사해주신 오광식 위원, 그다음에 김예슬 아나운서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좀 재미있는 컨텐츠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또 일부러 실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뭐 이렇게 나오면 이따금씩 나오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잘 건져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하인드는 166회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9월 29일, 9월 30일 일본 쿠시로에서도 일본 팀들 2연전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지 크레인즈와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 9월 29일 1차전에서 5대4의 스코어가 나왔는데 크레인즈가 치고 나가면 바로 프리블레이즈가 추격하는 흐름으로 난타전으로 흘러갔습니다. 크레인즈가 2피리어드 중간에 리드를 잡았는데 끝내 동점은 허용하지 않고 한 골차 5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크레인즈의 듀 맥킨타이어, 프레이블레이즈는 이토유토 선수가 선발로 나왔네요. 이토유토 선수가 이날 34세이브 5실점 패배로 끝났는데 9월 9일 아이스벅스전 4실점 패배하고 4경기 만에 다시 나왔는데 또 5실점 패배의 결과가 나오면서 다음날 2차전에는 아예 그냥 라인업에서 제외되는 하시모토 미치오 골리가 오랜만에 서브 골리로 이름으로 있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크레인즈의 비아체슬라프 트루노 러시아 선수 이날 결승골 기록했고 막심 포타포프, 우에노 히로키 이 선수들이 2포인트 이상씩 해줬고요. 크레인즈 5골 나왔는데 11명의 선수가 아주 골고루 포인트를 기록하는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프리블레이즈는 이번 2연전에서 히토사토 시게키 선수가 부상인가요? 좀 결장을 하면서 기존의 그 2라인 히토사토 시게키, 다나카고, 티모페이 시시카노프가 해체되면서 다나카고 선수, 티모페이 시시카노프 선수 분산 배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러면서 1차전 카와이 타쿠마 선수가 시시카노프 선수가 뛰면서 2골을 넣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음날 2차전 이날도 비슷했어요. 1차전과 아주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크레인즈가 치고 나가면 또 프리블레이즈가 추격합니다. 2피리어드까지 4대2로 크레인즈가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요. 3피리어드에 17초 간격으로 따닥 프리블레이즈 연속골이 터지면서 4대4 동점이 됐고 연장 그리고 슛아웃 가서 크레인즈가 막심 포타포프 선수 결승골로 결국 슛아웃 끝에 최종 스코어 5대4로 크레인즈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크레인즈가 개막 4연승, 프리블레이즈는 최근 4연패 빠지게 됐고요.
이날도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 그리고 하타 미츠카즈 선수가 프리블레이즈에 나와서 하타 미츠카즈 선수는 40세이브 4실점으로 끝났는데 한 경기 쉬고 시즌 6번째 출장입니다. 하타, 이토 이 로테이션 지금 현재까지는 이토 선수보다는 하타 선수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지금 출장 빈도수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크레인즈와 도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 결국 1승 1 슈다우승 크레인즈의 우세로 끝났습니다. 이번 2연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크레인즈가 우세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림 그대로 어쨌든 나왔는데 블레이즈 입장에서도 뭐 아주 나쁘진 않았다. 뭐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블레이즈 에이스는 시시카노프 선수가 돼버렸습니다. 뭐 어쨌든 1, 2라인에서 지금 타나카고 선수가 떼는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시시카노프 선수가 어쨌든 가 있는 라인에서 득점의 물꼬가 다 터지고 있고 그리고 네. 좋은 찬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마무리가 약간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막히는 장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어쨌든 분산 자체는 성공적이 됐다. 어쨌든 분산 자체는 됐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카와이 타쿠마 선수와 같이 묶었다는 자체는 사이즈적인 부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블레이즈가 우위를 설 수 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이즈가 2경기에서 8득점을 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리 점수를 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따라잡고 하는 능력 자체는 어쨌든 지금 뭐 블레이즈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나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결과 자체는 원하는 결과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설명을 드리면 크레인즈는 확실히 뭐 맥킨타이어 선수가 첫 2경기에는 좋았는데 지금 2경기에는 사실 뭐 좋다라고 보기는 힘든 성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블레이즈가 근성 있게 공격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끈질기고 그냥 아주 계속 그냥 밀어붙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점이 거듭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노출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크레인즈는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크레인즈가 확실히 이번 지금 2경기에서 나왔던 부분은 한번 흐름을 확 잡았을 때 그냥 몰아친 능력 자체가 정말 다른 팀과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상당한 수준으로 몰아치고 있고 모든 라인에서 다 득점이 가능한 이런 부분 지금 오늘 이번 2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은 그대로 부각이 되면서 강점으로 드러났고요. 지금 나카지마 쇼고 선수가 4라인 센터를 본다라는 요 증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뭐 크레인즈의 공격진 자체가 얼마나 탄탄하다라는 부분을 그냥 뭐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던 시리즈지만 결과 자체는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지금 블레이즈가 이렇게까지 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점 5점이라는 결국 이득 챙길 거는 크레인즈에서 다 챙겼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번 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레인즈가 뭐 한라랑 탑2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가 점점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1위 경쟁이 좀 재밌어질 것 같네요. 말씀 주신 대로 티모페이 시시카노프 선수가 2차전에서도 파워플레이 2골, 뭐 프리블레이즈 팀 내 지금 최다골 최다 포인트 선수가 되어 가고 있고요. 이번 2연전 승점 1점에 그쳤어요. 프리블레이즈가. 지금 9경기 승점 9점인데 승점이 굉장히 더딥니다. 이 페이스 계속되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불가능하다는 계산인데 좀 갈 길이 바빠지는 형국이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 벅스랑도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경기 수도 제일 많이 치렀죠. 이제 벅스와 함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더더욱 좀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반면에 뭐 크레인즈 지금 쾌조의 시즌 스타트. 지금 안양 한라가 첫 4경기 승점 10점 대성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11점 대성공. 아주 쾌조의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 크레인즈입니다. 확실히 젊은 선수들이 지금 확실히 자리를 잡은 상황이에요. 뭐 오츠라든지 스키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좀 센터진 또 포타포프 선수와 트루브노 선수가 보강이 딱 되면서 센터진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크레인즈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뭐 야나도리 같은 선수들은 항상 약간은 좀 뭐 안 좋은 평이 있기는 사실입니다만 가끔 이제 성질을 부리는 이런 부분에서는요. 그래도 이제 이 선수의 기량 자체는 여전하고 여전히 크레인즈에서 탑2의 한 축을 형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크레인즈가 어쨌든 강팀으로의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크레인즈도 좋은 점
또 메워야 할 부분들을 또 발견할 수 있었던 2연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이제 확실히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크레인즈의 지금 이 득점력이에요. 저는 첫 4경기에서 21득점, 경기당 5골 이상을 넣는 지금 어마무시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 2, 3, 4라인 가리지 않고 터지고 있어요. 4라인도 막 벌써 3골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파워플레이에서도 4경기에 4골이 나왔고요. 지금 뭐 이 득점력 자체는 파워플레이 성공률 1위네요, 현재. 대단합니다. 또 디펜스에서도 지금 3골, 도움 8개가 가세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첫 4경기의 상대가 그래도 지금 아이스박스 프리블레이즈, 현재 사실상 최하위권에 있는 두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다른 팀들도 아이박스 프리블레이즈 상대로 어떤 경기를 했나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정도의 그 활약은 아니었거든요. 안양알라도 참고로 프리블레이즈 전 2경기에 5골 넣었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 주말부터 크레인즈가 이제 한국 원정 6연전 오는데, 우리나라 팀들로서도 분명히 지금 주시를 하고 있을 것 같고 경계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나카지마 쇼고 선수가 4라인에 있다고 이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크레인즈의 이 득점력은 뭐 예상을 하신 부분이셨어요? 어떠셨어요? 지금 아니요, 저는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이 정도로 잘 터질 줄 몰랐습니다. 분명히 이제 포타포프 선수, 트루브너 선수의 영입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쨌든 지금 좀 젊은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많이 지금 2, 3라인, 지금 1, 2, 3라인까지 포함을 해서 많이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오츠, 타카미, 그다음에 이케다, 스즈키, 뭐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이제 제잡을 잡고 있고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서서히 베테랑이 접어드는 뭐 타카이 켄타 이런 선수들도 지금 뭐 시게노 순스케 이런 선수들도 서서히 지금 뭐 본인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섭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크레인즈가 득점력 자체 어제 우에노도 있고 뭐 수준급 러시아 선수들이 2명이나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좀 많이 궁금하네요. 근데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정말 뭐 올해는 1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전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원이 이제 외국인 선수들을 몰아넣으면서 화력을 집중을 1, 2라인에 시켰다라고 하면은 크레인즈는 적절하게 분배하는 선택을 한 거죠. 러시아 두 선수도 1라인, 3라인에 이제 분배를 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 효과를 이제 뭐 경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분배한 게 뭐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결과상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크레인즈의 기존에 있는 공격진들의 능력의 성장 폭도 굉장히 다른 팀들에 비해서 큰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너지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보이는데, 문제는 실점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렇죠. 뭐 수비력에서는 크게 지금 돋보이는 게 없는데 뭐 한 3골 주고 5골 넣고 이겨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점이 처음에는 이제 드류 맥켄타이어가 막 셧아웃도 하고 하니까 이러면은 크레인즈가 우승하겠는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2연전을 봤을 때에는 아직 조금 더 봐야죠. 완벽하진 않구나라는 약점도 노출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뭐 다른 팀들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은 마련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점에서 또 궁금해지는 게, 한국 와서 하이원은 모르겠는데 대명 한라 수비력이 좋은 팀들이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 대명 한라의 수비를 과연 또 크레인즈가 뚫어내고 5골 넣을 수 있을까? 약간 또 이런 또 궁금증과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번에도 5골을 이렇게 계속 넣게 된다면은 진짜 백이죠, 이건. 그러면은 크레인즈 우승이죠. 진짜 우승도 할 수 있어요. 궁금해지네요. 자, 잠시 후에 또 프리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순위 볼까요? 안양알라가 6경기에 16점 제일 위에 있고, 크레인즈가 4경기에 11점. 어쨌든 뭐 두 팀이 지금 초반은 너무 좋습니다. 대명 킬로웰즈가 5경기에 승점 9점 3위, 4위는 도크 프리블레이즈 가장 많은 9경기를 냈는데 승점 9점, 5위 니코 아이스박스 역시 가장 많은 9경기를 치러서 7점, 6위 사할린 5경기에 7점, 7위 오지글스가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적은 경기 수의 승점 4점, 하이원이 4경기에 승점 3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경기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10월 5일, 10월 6일, 10월 8일 금, 토, 월요일에 안양한라가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로 사할린과 원정 3연전을 갔습니다. 지난 시즌 전적 팽팽했어요. 승점 6점씩 나눠 가졌었는데 2번의 연장 승부가 있었습니다.
한라가 근데 또 원정 2경기에서는 1연장패 1패 다 패했고 안양에서 2승을 거뒀던 지난 시즌이었어요.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한라에게 가장 어려웠던 원정 상대, 원정 지역은 바로 유즈노 사할린스크, 사할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할린스크 원정에서 그동안 2승 9패. 정규승 한 번밖에 없었고요. 정규패는 7번이었네요. 2승 9패. 어려운 원정 지역입니다. 한라로서는. 한라가 일본 원정 4연전 10점, 홈 개막전 2연전 모두 승리로 서로 담았고 초반 너무 좋아요. 분위기는 좋습니다. 개막 10연승을 달렸던 2016-17 시즌전 못지않다는 그런 느낌도 받는데 반면 사할린은 조금 기대는 미치지 못하는 승점 지금 포인트 추세인데 홈 10연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첫 5연전에서 승점 7점 15점이 걸려있는데 7점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조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한라가 하이원과 2연전 끝내고 이동일 포함해서 4일 휴식 후에 경기를 나서게 되고 반면 사할린은 18일 만에 나서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사할린과 안양한라의 2연전 아니고 3연전입니다. 이 3연전 어떻게 보십니까? 사할린한테 굉장히 중요한 3연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할린이 진짜 이 3연전만 성공적으로 치러내면 바로 상위권 경쟁에 합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최상위권 싸움이 예상되는 안양한라의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일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사할린 경기 그 전 시리즈들을 보면은 뭔가 공격 자체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마지막 조금이 부족해서 이게 득점으로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장면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18일 동안 그 약점을 좀 보완을 해냈다면은 사실 한라로는 당연히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해냈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변수가 되는 부분은 한라가 수비가 자체가 좀 또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리건이랑 플랜트 같은 선수들이 있고 국가대표 어쨌든 4인방이 탑4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이제 체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서도 이제 토머스 선수 같은 선수들이 좀 확실히 스페셜 팀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수월하게 만들어줘야 좀 이런 안 좋은 사할린에서의 안 좋은 이 악순환을 좀 끊어내는 좀 주자가 될 만한 선수가 좀 토머스 선수 같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과연 토마스가 사할린에서도 통할까가 일단 첫 번째 과제일 것 같고요. 네. 안양한라가 지금 일본 원정 때도 그렇고 하이 원정 때도 그렇고 득점이 막 크레인즈처럼 막 다득점을 쏟아붓는 그런 형상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레벨이 높다 할 수 있는 사할린을 상대로 그만큼의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예. 포척과 스피드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예상을 하면은 사할린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사할린은 항상 그 한 번의 빈틈이 생기잖아요. 한번 정신줄 놓는 타이밍이 꼭 있어서 발목을 그동안 잡혀왔었는데 예. 그런 발목 잡힐 만한 구실을 안양한라가 얼마만큼 그 기회들을 살려내는가, 한 번에 몰아칠 수 있는가, 그게 좀 3연전의 승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한라에게는 참 항상 어려웠던 원정이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라 선수들도 굉장히 그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을까, 이번 그 사할린 원정 3연전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되고요. 올 시즌 초반에 한라로서는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시리즈가 아닌가. 여기서 과연 3연전에서 승점 몇 점이나 얻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되고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한라가 이 3연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선두 경쟁에 정말 큰 우위에 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라 입장에서도 포기하지 못할 3연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리즈에서 조민호 선수가 2포인트 추가하면 400포인트 달성하게 되고요. 박우상 선수는 1포인트 남았습니다. 300포인트 눈앞에 두고 있고 문국환 선수도 1포인트 추가하면 100포인트가 되네요. 문국환 선수가 하이원전 2차전 때 생일이었는데 그날 골인 줄 알았는데 비디오 판독구에 노골 처리가 되면서 100포인트를 놓쳤었어요. 제가 더 안타깝더라고요. 예. 이번 시리즈 100포인트까지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10월 6일, 10월 7일 주말에 오지이글스와 니코 아이스박스의 2연전이 있습니다. 오지이글스의 도마코마이 홈 개막 시리즈입니다. 9월 지진 때문에 좀 일정이 밀렸습니다.
올 시즌에 지금 2경기, 가장 적은 경기를 치른 팀이 오지 이글스고요. 가장 많은 9경기를 치른 팀이 아이스벅스입니다. 오지 이글스도 오랜만에 나옵니다. 9월 1일, 9월 2일. 개막 2연전 이후에 34일 만에 경기를 갖게 되는 오지 이글스인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궁금해지고요. 지난 시즌 전적은 승점 7점, 아이스벅스의 근소한 우세였는데 도마코마이 원정 2연전에서 당시 아이스벅스가 2번 다 정규 승리를 거뒀었어요. 그때 오지 이글스 입장에서는 도마코마이 홈에서 일본 팀 상대로 8연승 달리다가 2년 만에 덜미를 잡혔던 아이스벅스 전이었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스벅스의 부상 선수들 아직 회복이 다 안 된 모습이었는데 후쿠지 유타카, 사토 히로토 이런 선수들 얼마나 회복됐을지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코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후쿠지 선수가 연전을 선호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이제 이런 부분도 노출됐고 한다고 하면은 2승을 기대하기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니코 입장에서는. 근데 뭐 이걸 해낸다면 대단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오지의 전력이 사실 너무나 탄탄하다라고밖에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오지의 1라인을 막을 만한 수비력이 벅스에게 있나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그 부분조차도 의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쉽게 오지가 이번에 홈 개막전을 성공적으로 치르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리고 뭐 다른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그 지역에 크게 일이 치르고 나면은 좀 그것 때문에라도 좀 더 분발해서 더욱 동기부여된 게 예, 없지 않아 있죠. 성적을 더 좋게 끌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무서운 오지 이글스인데 더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에 반대로 아이스벅스는 최근에 부상 선수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분위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같은 날 10월 6일, 10월 7일에 우리나라 고향에서 하이원과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2연전이 있습니다. 두 팀 지난 시즌 2승 2패, 승점 6점씩 동률이었고 각각 홈에서 2승씩 각 팀들이 챙겼었네요. 고향에서는 하이원이 2번 다 이긴 바 있습니다. 크레인즈가 한국 6연전 옵니다. 하이원, 대명, 한라 차례로 만나게 되는데 9일간 6연전. 크레인즈로서는 또 중요한 원정 일정이네요. 뭐 저는 올 시즌 초반 현재 봤을 때 외국인 선수들, 특히 러시아 선수들의 존재감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두 팀이 아닌가. 크레인즈, 하이원 또 주목이 되고요. 또 러시아 선수들 대 러시아 선수들끼리 대결, 그다음에 외국인 골리 토마스 듀바와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의 맞대결도 좀 주목을 끌 것 같아요. 하이원이 이번에 3번째 시리즈인데 이번에도 첫 경기보다 2번째 경기에서 좀 부진한 그런 과부하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도 좀 궁금해지고요. 이 시리즈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이원의 약점이 가장 잘 먹힐 만한 상대가 오고 말았어요. 지금 포워드진이 탄탄한 크레인즈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크레인즈 같은 부분, 크레인즈가 진짜 올 시즌 너무 라인 밸런스가 너무 다 모든 라인이 좋기 때문에 막기 버겁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두바 선수 활약이 이제 필수적으로 되게 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 한 라인에 집중되는 파워 자체는 하이원도 해볼만 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페셜 팀을 잘 살려야죠. 이렇게 된다면 지난번처럼 이제 뭐 한라 2차전처럼 그런 식으로 스페셜 팀이 운영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스페셜 팀 같은 데서 확실하게 차이를 벌린 다음에 이제 좀 뭐 수세적인 경기가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좀 막아내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우세를 따지면 한 7대3 정도로 크레인즈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5대5로 보고 있고요. 예, 정말 오랜만에 골 들어가는 거 잔뜩 보고 싶어 하면은 고향 가면 될 것 같아요. 골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난타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서로 공격력이 굉장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왕이면은 뭐 팔이 안으로 굽으면서 하이원이 승리를 바라지만 연패도 탈출하고 또 그럴 만한 요소들도 갖추고 있고요.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점도 확인했으니까 보완해서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크레인즈 이번 2연전, 지난 2연전을 통해서 그런 약점들이 노출이 됐으니까 뭐 서로 약점들을 확인했고 오겠죠. 그리고 서로 체력적인 부담감도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좀 난타전에 재밌는 경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원의 고향 2연전,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에서 10월 9일 화요일, 10월 10일 수요일 주중인데요. 한글날 껴 있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와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2연전이 있습니다. 크레인즈가 이제 원정 두 번째 일정인데 대명 킬러 웨일즈 인천 홈 개막 시리즈입니다. 여기도 9월 일본 지진으로 좀 일정이 밀렸죠. 지난 시즌 전적 4번 붙어서 3승 1연장승, 승점 11점. 크레인즈의 압도적인 우세였는데 대명 킬러 웨일즈 이제 창단 후 세 번째 시즌이잖아요. 지난 두 시즌 동안에 아시아리그에서 유일하게 이겨보지 못한 상대가 바로 크레인즈입니다. 10번 붙어서 10전 10패, 1연장패, 정규패 9번. 자, 과연 진짜 크레인즈전 사상 첫 승 이번에는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일단 가장 주목되고요. 저는 대명 킬러 웨일즈 지금 5경기에 7실점, 최소 실점 1위 팀이고 크레인즈는 4경기에 21득점, 최다 득점 1위 팀입니다. 이 방패와 창의 대결 이것도 좀 주목이 되고요. 뭐 지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명의 브렛 파넴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 출장이 가능합니까? 네, 복귀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고요. 네. 하겠죠? 저는 브렛 파넴 선수는 외국인 공격수고 대명에선 정말 중요한 옵션인데 이 선수가 가세에 있을 경우에 공격 라인이 어떻게 더 재정비될 것인가 그동안 좀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 그것도 좀 궁금해지고요. 대명이 16일 만에 경기에 나섭니다. 그리고 크레인즈는 하이원 2연전 끝나고 이틀 뒤에 바로 이동해서 나서는 경기입니다. 이 시리즈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체력적인 부분에선 사실 대명이 확실히 우세에 설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왔고 전력 자체는 어쨌든 화력전을 해볼 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대명 자체가 이제 가장 큰 키가 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리즈는 더더욱 좀 꼴리진의 상대가 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어쨌든 포워드 깊이 자체가 3-4라인 때문에 크레인즈가 조금 더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은 조금 더 크레인즈가 조금 더 수월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좀 가능한 한 좀 적은 찬스를 대명 확실하게 이제 딱 만들어내는 요런 이제 그런 양상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맥킨타이어 선수는 그런 양상에서 좀 약한 모습을 블레이즈에서 보였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을 잘 공략을 해낸다면 또 대명이 또 홈 개막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장식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요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뭐 크레인즈가 이때까지 전적 그리고 작년에 콘스탄틴 감독 체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명이 또 크레인즈 상대로 약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생각을 해본다면은 분명히 대명이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걸 이제 엎을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올해 어쨌든 탄탄한 영입들을 통해서 다 이제 가져왔고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해볼만 하지 않나 하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명 킬러 웨일즈 창단 멤버들은 크레인즈만 생각하면 이를 갈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뛰었던 선수들은 쿠시로에서 있었던 경기를 아직까지 못 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진짜 경기 거의 다 이겼는데 막판에 그 시간 얼마 안 남겨놓고 동점골 먹고 진 그게 너무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많이 준비를 했을 거고요. 항상 대명 킬러 웨일즈가 공백기를 갖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처음 갖는 경기에서는 안 좋은 모습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저도 첫 번째 경기가 걱정입니다. 네. 하지만 저번에 하이원 때도 인터뷰 한 거 보니까 그거를 본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크레인즈를 꼭 이겨야 된다라는 동기부여와 함께 좀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테스트 위드 스위프트는 언제 폼이 올라올까였는데 일단은 스위프트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변화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고 테스트 위드도 이 정도 기간이 지났으면 올라왔겠죠. 와야만 해요, 사실. 네, 안 그러면은 언제 자리가 뺏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파넴의 복귀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이 되는 포인트고요. 그랬을 때 그 공격력 여태까지 좀 뭐 최소 실점이긴 하지만 득점도 되게 그죠. 적었잖아요. 그렇죠. 경기 대비. 그래서 그런 부족한 득점력, 공격력 바라보고 선수 영입을 이렇게 해왔는데 부족한 공격력이라고 말이 안 나오게끔 하려면은 이번 크레인즈전에서 보여줘야겠죠. 네. 대명이 16일 만에 경기를 나선다는 점. 저는 그동안의 그 상대성, 되게 대명이 크레인즈에게 약했던 상대성, 또 최근에 크레인즈의 기세 이런 걸 봤을 때 대명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2연전이 아닌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대명 홈 개막전이잖아요. 개막전 때 또 공휴일에 이겼으면 좋겠는데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상황 때문에. 그렇죠.
그 또 대명이 또 16일 만에 오랜만에 나와서 또 컨디션이 또 정상이 아니면 어쩔까. 이럴 때 좋은 모습을 딱 보여줘야 팬을 딱 마음을 사로잡을 네. 수 있는데. 뭐 그런 조금 분위기 좋게 좀 승리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죠. 하필이면 또 상대가 적경이 상대 크레인지가 돼버려가지고. 네. 더더욱 어쨌든 그런 뭐 부분이 있네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팀으로서 잘하면 응원하는 좋죠. 마음이고요. 네. 어쨌든 기대가 되는 시리즈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온더스포츠에서 중계 방송하니까요. 10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 10월 10일 오후 7시 경기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채널 열려 있고요. 네이버 스포츠 일반 카테고리 또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대명 킬러 웨일즈 홈페이지 페이스북 통해서도 연동도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66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NHL 개막 소식과 함께 또 아시아리그 많은 경기들 소식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